놀러 왔으면 재미있게 놀아야지. 형들이 좋은데 안내해 줄까?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아요. 하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백인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희롱을 시작했죠. 그의 손이 하늘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두세요. 한유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찻집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그녀가 달려온 것이었죠. 5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은 빠르고 확실했습니다. 아줌마가 뭔 상관이야? 백인호가 짜증스럽게 한유진을 바라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평범한 찻집 사장으로만 보였던 한유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조폭들을 상대로 한 이 중년 여성의 놀라운 반격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면 한유진의 숨겨진 과거와 그녀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동해 바닷가 끝자락 작은 해변 마을에 자리한 찻집 청해당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5시 한유진은 조용히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푸른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는 바다를 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여긴 나를 잊은 바다니까. 한유진의 목소리가 조용한 찻집 안에 울려 퍼집니다. 5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기민하고 정확합니다. 물을 끓이는 손길에서도 군인 시절의 흔적이 느껴지죠. 벽 한편에는 잘 보이지 않게 걸린 전역패와 특전사 부대 마크가 있습니다. 707특임단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녀는 일부러 그것들을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이면 한유진은 찻집 뒤편 작은 마당에서 요가를 합니다. 몸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무술을 연상케 하지만 그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은 이 마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그저 조용하고 친절한 찻집 사장 정도로만 알고 있죠. 유진아,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넵니다. 한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필요도 누군가를 제압할 필요도 없는 삶 말입니다. 오전 8시 찻집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와 차를 주문하고 한유진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 대접합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생명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죠. 이 차는 정말 맛있어. 어디서 배운 거야? 단골 손님의 질문에 한유진은 잠시 멈춤을 보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오래 연습했어요. 그 오래에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함께 마신 차 한 잔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성이었죠. 오후 2시쯤 찻집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큰 가방을 메고 약간 지친 표정의 그녀는 한유진을 보자마자 밝게 웃었습니다. 이모, 하늘아, 잘 왔다. 서하늘, 한유진의 외조카였습니다. 24세의 대학생으로 잠시 휴학 중이었죠.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온 그녀는 이모의 찻집에서 잠시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이모, 여기 진짜 좋다. 아무도 날 몰라서 더 좋아. 하늘의 말에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으니까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바닷가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천천히 쉬어. 여기선 아무도 널 재촉하지 않을 테니까. 하늘은 이모의 말에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했죠. 이모는 여기서 얼마나 살았어요? 5년 정도 됐나?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곳이 집 같아. 한유진의 대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이곳에 정착한 것이 벌써 5년이나 됐다는 뜻이었죠. 그동안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찻집을 정리하며 한유진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해수욕장 구경이라도 해. 젊을 때 바다 보며 놀아야지. 하늘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자유로운 바다가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바닷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동에 연안 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폭력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아직 한유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 10시 찻집 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가는 한유진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하늘은 서울에서 함께 내려온 친구들과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 그곳에서 젊은이들은 마음껏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한유진은 찻집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저 나이 때는 저래야지. 하지만 그 평화로운 오후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4시쯤 검은 승용차 2대가 해수욕장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팔과 목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이, 이쁜이들 서울에서 왔나? 백인호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하늘과 친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39세의 그는 동해 연안 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폭력 조직 청풍회의 중간 보스였죠. 말단 출신으로 잔혹하게 성장한 그는 이 바닷가 일대 상권을 장악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놀러 온 거예요. 하늘이 불안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백인호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 주변을 에워쌌죠. 놀러 왔으면 재미있게 놀아야지. 형들이 좋은데 안내해 줄까?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아요. 하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백인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희롱을 시작했죠. 그의 손이 하늘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두세요. 한유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찻집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그녀가 달려온 것이었죠. 5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은 빠르고 확실했습니다. 아줌마가 뭔 상관이야? 백인호가 짜증스럽게 한유진을 바라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조카와 친구들이에요. 이제 그만 가세요. 한유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인호는 그 경고를 무시했죠. 아, 그래. 그럼 아줌마도 같이 놀까? 백인호가 한유진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몸에 밴 반사신경이 되살아난 것이었죠. 하지만 한유진은 마지막 순간 자신을 제어했습니다. 하늘아, 친구들과 먼저 들어가.
하지만 이모, 들어가. 한유진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죠. 재미있는 아줌마네. 용감하기도 하고. 백인호가 비웃듯 말했지만 한유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죠. 여기서 이런 일은 그만두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라고? 웃기는 아줌마네. 백인호와 조직원들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서며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줌마, 나중에 또 보자고. 백인호의 위협적인 말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한유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그날 밤 한유진은 하늘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동네 건달들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찻집 앞에는 깨진 유리병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찻집 문에는 누군가 빨간 페인트로 철수해라라는 낙서를 남겨놓았죠. 한유진은 조용히 그 낙서를 지우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이들은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인 어르신이 찻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유진아,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어떤 소문이요? 청풍의 애들이 요즘 여기 바닷가까지 먹으려 한다더라. 어르신의 말에 한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청풍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동해 연안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으로 유명했죠. 그 사람들이 뭘 하려는 거죠? 바닷가 일대 상권을 모두 장악하려는 모양이야. 이미 몇 개 상점에서 보호비를 요구했다고 하더라. 어르신의 말을 들은 한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활기찼던 상점가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죠. 모두들 청풍회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유진은 찻집 2층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려 했는데 또 시작이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원했지만 현실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밤 11시 한유진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저녁 당시 받은 기념품들과 옛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 들어 있었죠. 그녀는 오랫동안 그 수첩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연락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로부터 사흘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청풍회는 본격적으로 마을 상권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보호비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졌죠. 한유진의 찻집에도 매일 밤 돌멩이가 날아들었고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모, 경찰에 신고해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한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 신고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찻집 뒤편에 주차해둔 하늘의 차 타이어 4개가 모두 칼로 찢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 유리에는 마지막 경고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죠. 한유진은 그 광경을 보며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하늘의 안전이 위험해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날 밤 2시 한유진은 낡은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군화와 군용 손목시계, 그리고 전역 당시 부대 전우들의 명단이 보관되어 있었죠. 손목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오랫동안 그 명단을 바라보며 한 명씩 이름을 되새겼습니다. 정승길, 박윤철, 오성복, 모두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전우들이었죠. 전역 후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그 끈끈한 유대감만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새벽 3시 한유진은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작전명 해풍 복귀, 긴급 집결, 코드 707, 장소 청해당 후문 3시, 30년 전 그들이 사용했던 암호였습니다. 707이라는 숫자는 그들 부대의 상징이었고 긴급 집결이라는 말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신호였죠. 전국 곳곳에서 그 문자를 받은 전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던 박윤철은 문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30년 전과 다르지 않았죠. 여보, 급한 일이 생겼어. 며칠 비워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이런 일이 가끔 있었거든요.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포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오성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3세의 그는 문자를 보자마자 택시를 차고에 세우고 곧바로 동해로 향했죠. 유진이가 연락을 하다니. 뭔 일이 생긴 거지?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전우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유진이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걱정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대구에서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정승길이었습니다. 58세의 그는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승길아, 고마워. 두 사람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여전했죠. 이어서 박윤철과 오성복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4명의 전우가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죠. 다들 늙었네. 박윤철의 농담에 모두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시 30년 전에 그들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상황을 설명해 줄까? 한유진은 차분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청풍해의 위협, 하늘의 안전 문제, 그리고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는 현실을 말이죠. 그놈들이 감히. 오성복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우의 가족을 위협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일단 정보부터 수집해야 할 것 같은데. 정승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신중한 성격이었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했습니다. 맞아.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지. 박윤철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30년 전부터 함께 작전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럼 일단 정보 수집부터 시작하자. 한유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죠. 정승길은 청풍회의 조직도 파악, 박윤철은 그들의 자금원 추적, 오성복은 주요 인물들의 동선 파악을 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작전 회의를 하는구나. 오성복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 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지. 한유진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기는 달라졌지만 그들의 의지는 30년 전과 다르지 않았죠. 새벽 5시 전우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전설적인 707 특임단의 전사들이 다시 깨어난 것이었죠. 한유진은 찻집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찻집 사장이 아닌 전설의 특전사 한유진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부터 한유진과 전우들의 본격적인 정보 수집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들의 전문성은 여전했죠.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유진은 마치 첩보 요원처럼 행동했습니다. 찻집 운영을 하면서도 틈틈이 주변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분석했죠. 30년 전 훈련받은 정찰 기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 사각지대네. 한유진은 휴대폰으로 지도를 그려가며 중요한 지점들을 표시했습니다. 청풍회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들과 그들의 이동 경로를 면밀히 추적했죠. 정승길은 요양병원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청풍회의 조직도를 파악했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하니 생각보다 큰 조직이었죠. 백인호 밑에 직속 부하가 15명 정도 있어. 그리고 위에 큰 형님이 따로 있고, 정승길의 보고에 따르면 백인호는 중간 보스였고 그 위에 진짜 큰 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의 정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죠. 박윤철은 카센터 운영으로 쌓은 네트워크를 통해 청풍회의 자금원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주로 건설업과 유흥업에 손을 대고 있어 최근에는 동해 연안 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더라. 박윤철의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청풍회가 단순한 깡패 조직이 아니라 상당한 자금력을 가진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오성복은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쌓은 동의 지역 지리 지식을 활용해 백인호의 주요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의 아지트 위치와 자주 가는 장소들을 추적했죠. 매일 오후 3시면 항구 근처 술집에 가고 저녁 7시에는 모텔 쪽으로 가더라. 오성복의 보고는 매우 정확했습니다. 일주일간 미행한 결과 백인호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정보 수집이 완료되자 전우들은 본격적인 게릴라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심리전부터 펼쳤죠. 어느 날 밤 청풍의 아지트로 사용되는 창고 앞에 주차된 트럭의 타이어에 칼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한유진의 차에 당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죠. 이게 뭐야? 백인호가 분노하며 소리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에는 백인호가 자주 가는 술집 벽에 70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새긴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707이 뭐야? 모르겠습니다, 형님. 조직원들도 그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더욱 직접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인호의 차에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었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백인호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가 그를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한유진과 전우들은 밤마다 만나 작전을 조율했습니다. 3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팀워크는 여전히 완벽했죠. 이제 좀 더 압박을 가해보자.
한유진의 제안에 모두들 동의했습니다. 심리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백인호가 혼자 귀가하는 길에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술에 능한 사람이었죠. 누구야? 나와. 백인호가 소리쳤지만 그림자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 앞 유리에는 경고 메시지가 붙어 있었죠. 그만둬라.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백인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백인호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어졌죠. 그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지 모르겠지만 가만 놔두면 안 돼. 더 세게 나가자. 백인호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상인들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졌고 보호비 요구도 더욱 노골적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승길이 병원에서 퇴근하는 길에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것이었죠. 아! 정승길이 칼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지만 상당한 출혈이 있었죠. 승길아. 한유진이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정승길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심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죠.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야. 한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우가 다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아침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하늘이 사라진 것이었죠. 하늘아, 하늘아. 한유진이 찻집 곳곳을 찾아봤지만 하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찻집 문 앞에는 협박 전화기가 놓여 있었죠. 조카를 찾고 싶으면 혼자 와라. 오늘 밤 12시 폐공장. 한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죠.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젠 너희가 후회하게 해줄게. 한유진의 눈빛이 30년 전 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찻집 사장이 아닌 전설의 707 특임단 특전사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날 밤 11시 30분 한유진은 폐공장을 향해 혼자 걸어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입은 검은 전투복이 그녀의 몸에 딱 맞았죠. 허리에는 군용칼이 차여 있었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폐공장은 동해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한때 이 지역의 주요 산업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곳이 되었죠. 백인호가 서하늘을 가둔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하늘아, 괜찮지? 한유진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30년 전 훈련받은 정찰 기술이 되살아났죠. 건물 구조를 파악하고 적의 배치를 추정했습니다. 예상보다 허술하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백인호 같은 인물이 이렇게 단순하게 행동할 리가 없었거든요. 건물 2층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 오지 마세요. 함정이에요. 하지만 한유진은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늘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어서 오시지 그랬어요. 백인호가 2층에서 내려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10명 정도의 조직원들이 둘러서 있었죠. 하늘이는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아줌마만 조용히 해결되면 될 일이니까. 백인호의 말에 한유진은 주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하늘이는 어디 있어? 그것보다 아줌마 정체가 궁금한데?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던데.
백인호는 한유진을 시험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게릴라 작전이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찻집 사장이야. 평범한 찻집 사장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겠어?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아, 오랜만이다. 한유진이 돌아보니 정승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죠. 죄책감과 절망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승길아, 너 뭐 하는 거야? 한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승길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전우가 배신자로 서 있었거든요. 미안해, 유진아. 나도 먹고 살아야 했어. 정승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죠. 그 시절은 다 끝났다고.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야. 정승길이 소리쳤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도 원하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너 왜 이래? 우리가 뭐였는데? 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우의 배신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었거든요. 그래, 재미있는 연극이군. 백인호가 박수를 치며 나섰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죠. 정승길 씨가 모든 걸 다 얘기해줬어. 707 특임단 출신이라고? 대단한 경력이네. 백인호의 말에 한유진은 정승길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그게 30년 전 얘기잖아. 지금은 그냥 늙은 아줌마고. 백인호가 주먹을 쥐고 한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죠. 군대 좀 했다고 깝치더니 꼴 좋다. 한유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죠. 전우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거든요. 이모, 2층에서 하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이제 끝이야. 백인호가 마지막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 건들면 오늘 니들 전과에 살인 하나 추가되는 거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와 함께 총구가 백인호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장도윤이 나타난 것이었죠.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장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5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경찰 아저씨, 우리는 그냥 닥쳐. 불법 감금, 폭행, 협박.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장도윤이 무전기를 켜자 곧바로 경찰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미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유진아, 괜찮아? 장도윤이 의식을 잃은 한유진을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흘러 있었죠. 하늘이는? 한유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조카 걱정이 먼저였거든요. 안전해. 이미 구조했어. 장도윤의 대답에 한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죠. 승길아, 너는 정말. 장도윤이 정승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도 정승길을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부대 출신이었으니까요. 도윤아, 나는. 말하지 마. 변명하지도 말고. 장도윤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우를 배신한 정승길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한유진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백인호와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정승길도 공범으로 연행되었죠.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장도윤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한유진이 깨어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한유진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죠. 전우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유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던 것이죠. 3일 후 아침, 한유진은 동해 종합병원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얼굴에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멍자국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장도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밤새 병실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한유진의 첫 마디는 역시 조카 걱정이었습니다. 장도윤은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죠. 집에서 쉬고 있어.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담사도 연결해뒀고. 고마워, 도윤아. 한유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장도윤이 급히 말렸습니다. 아직 안 돼. 의사가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한유진은 이미 침대에서 내려와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단련된 몸은 이 정도 상처로는 꺾이지 않았거든요. 백인호는 구치소에 있어. 하지만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도 좋은 걸 선임했고. 장도윤의 대답에 한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불쾌했거든요. 승길이는?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우의 배신이 가장 큰 상처였거든요. 그것도 구치소에 있어. 하지만 협조하겠다고 해서 선처될 가능성이 높아. 장도윤은 한유진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우의 배신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승길이를 만나고 싶어. 유진아, 그러지 마. 지금은 만나야 해. 직접 들어봐야 해. 한유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도윤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죠. 그날 오후 한유진은 장도윤과 함께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정승길은 면회실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유진아. 정승길이 한유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어, 승길아? 한유진의 질문에 정승길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청풍의 조직원들이 다쳐서 오는 일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정승길의 설명은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치료만 해주었는데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너를 협박한 거야? 아니, 돈을 줬어. 많은 돈을. 정승길의 고백에 한유진은 더욱 실망했습니다. 협박 때문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돈 때문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승길아, 우리가 뭐였는데. 30년 전 우리가 뭘 위해 싸웠는데. 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깊은 실망 때문이었죠.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정승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일어서서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장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죠. 이제 정리됐어. 더 이상 미련은 없어. 한유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우에 대한 마지막 희망도 포기한 것이었죠. 병원으로 돌아와서 한유진은 남은 전우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윤철과 오성복이 병실로 찾아왔죠. 승길이 그 새끼. 오성복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오히려 냉정했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뭘 할 건데? 박윤철이 궁금해했습니다. 한유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백인호가 보석으로 나오면 또 시작할 거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한유진은 새로운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죠. 승기리를 다시 끌어들이자. 뭐, 그 배신자를? 오성복이 반발했지만 한유진은 설득했습니다. 승기리는 청풍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 죄책감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말을 들을 거야. 한유진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정승기를 통해 청풍의 내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이용해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박윤철이 걱정했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을 다시 믿기는 어려웠거든요. 믿는 게 아니야. 이용하는 거지. 한유진의 말에 전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었죠. 그날 밤 장도윤이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유진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지금 나가는 순간 경찰이고 뭐고 넌 다시 군인이야. 장도윤의 말에 한유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로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알아. 한유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미 각오는 끝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편이야. 30년 전처럼. 장도윤의 말에 한유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우의 배신에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거든요. 고마워, 도윤아.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병원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원을 선택했죠. 이모, 정말 괜찮아요? 찻집에 돌아온 한유진을 보며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죠. 괜찮아, 하늘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오후 남은 전우들이 찻집에 모였습니다. 한유진은 그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죠. 우린 정의롭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지켜야 할 걸 지킬 뿐이야. 한유진의 말에 박윤철과 오성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자. 한유진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백인호는 예상대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복수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유진과 전우들이 먼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승기리한테서 연락 왔어. 박윤철이 한유진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정승길은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연락을 취했죠. 백인호가 내일 새벽 해변에서 큰 행동을 할 예정이야. 마을 상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해. 정승길의 정보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청풍에는 한유진 때문에 받은 치욕을 되갚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죠. 몇 명이나 올 것 같아? 백인호 포함해서 20명 정도. 그리고 위에서 큰 형님도 직접 온다고 해. 한유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청풍회의 진짜 우두머리를 만날 기회였거든요. 좋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한유진은 전우들과 함께 마지막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어가 아니라 완전한 공격이었죠. 해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자. 모래사장에서는 그들이 불리해. 한유진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30년 전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지형 활용 전술을 그대로 적용했죠. 오성복이는 북쪽 바위 뒤에서 대기, 윤철이는 남쪽 방파제에서
포위망을 만들어 각자의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30년 전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승길이는 나는 어떻게 해? 정승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우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너는 평상시처럼 행동해. 백인호가 의심하지 않게. 한유진의 말에 정승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였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 동이틀 무렵 해변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청풍의 조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상인들은 언제 오나? 백인호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마을 상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위협하는 것이었거든요. 곧 올 겁니다, 형님. 조직원이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유진이 미리 상인들에게 연락해서 집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이상하네. 분명히 연락했는데. 백인호가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해변 곳곳에 설치된 한유진의 트랩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속에 묻어둔 로프가 조직원들의 발을 걸었고 바리케이드가 폭파되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죠. 뭐야 이게?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위망은 완성되어 있었거든요. 해변은 우리가 지킨다. 한유진의 목소리가 새벽 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바위 위에서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죠. 이 계집애가. 백인호가 분노하며 칼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형님 함정입니다. 조직원이 외쳤지만 백인호는 이미 흥분해 있었습니다. 복수에 대한 집착이 그의 판단력을 흐렸거든요. 다 죽여버려. 백인호의 명령에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윤철과 오성복이 양쪽에서 나타났죠. 오랜만에 운동 좀 해보자. 박윤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놀림은 여전히 빨랐거든요. 30년 만에 다시 하는 실전이네. 오성복도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3명의 전우가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20명의 조직원을 상대했죠. 전투는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전투 기술이 되살아났거든요. 한유진은 기민한 움직임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상대했고 박윤철과 오성복도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역할을 했죠.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조직원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자 백인호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한유진에게 달려들었죠. 이번엔 끝까지 갈 거야. 백인호의 칼이 한유진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완벽한 회피 동작으로 피했죠. 너무 느려. 한유진이 냉정하게 말하며 반격했습니다. 30년 전 훈련받은 근접 전투 기술이 완벽하게 발휘되었거든요. 백인호의 칼이 한유진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틈을 노려 백인호의 목덜미를 정확히 찍었죠. 우억! 백인호가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한유진의 손날 한 번에 의식을 잃었거든요. 형님! 남은 조직원들이 달려들었지만 박윤철과 오성복이 막아섰습니다. 전투는 이미 끝난 상태였죠. 그만해. 모두 그만해. 정승길이 뒤에서 나타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백인호가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과정을 녹음했어. 이걸로 완전히 끝낼 수 있어. 정승길의 말에 남은 조직원들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증거까지 잡힌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저항할 의미가 없었거든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장도윤이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미 계획된 일이었죠. 도윤아, 타이밍 완벽하네.
한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거든요.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해변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청풍의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백인호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오성복이 지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실전이었거든요. 응, 이제 끝났어. 한유진이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전설은 다시 한번 바닷가에 새겨진 것이었죠. 30년 만에 다시 함께 싸우니까 옛날 생각나네. 박윤철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강했거든요.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겠어. 한유진의 말에 모든 전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전투는 끝났고 이제 진짜 평화가 시작될 것이었죠. 한 달 후 동해 바닷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청풍의 사건은 지역 언론에 큰 화제가 되었지만 한유진과 전우들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죠. 장도윤이 언론 대응을 완벽하게 처리했거든요. 이모, 오늘 찻집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서하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이 한유진을 영웅처럼 대했거든요. 물론 그녀의 진짜 정체는 모르지만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모두가 감사해했죠. 그래도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적당히 해야겠어. 한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원했거든요. 찻집 청해당은 이전보다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죠. 한유진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유진아, 잠깐 나와. 오후 3시쯤 장도윤이 찻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이 있었죠. 무슨 일이야? 한유진이 궁금해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도윤은 공식적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백인호 재판 결과 나왔어. 징역 5년, 집행유예 없이. 다행이네. 한유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죠. 그리고 청풍의 조직 자체가 완전히 해체됐어. 위에 큰 형님도 구속됐고, 정말 정승길이 제공한 정보가 결정적이었어. 그 덕분에 뿌리까지 뽑을 수 있었지. 장도윤의 말에 한유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승길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승길이는 어떻게 됐어? 협조한 공로로 집행유예 받았어.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 한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래도 다행이야. 완전히 인생이 망가질 뻔했네. 너는 정말 마음이 넓어. 장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배신한 전우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유진은 정승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생엔 꼭 편히 살아.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배려가 담겨 있었죠. 한유진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틀 후 박윤철과 오성복이 찻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죠. 정말 오랜만에 젊어진 기분이었어. 박윤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센터 일로 단조로웠던 일상에 활력이 생겼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택시 운전만 하다가 몸이 다 굳을 뻔했는데 오성복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낀 전후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죠. 앞으로도 가끔 연락하자. 한유진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일로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거든요. 물론이지.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이야. 박윤철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과
한 번의 배신을 겪고도 남은 진정한 우정이었죠. 그런데 승길이는 정말 안 만날 거야? 오성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도 정승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만나겠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한유진의 대답에 전우들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한 주 후 장도윤이 퇴직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일이었죠.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야. 장도윤이 후련해하며 말했습니다. 56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거든요. 앞으로 뭘 할 거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여유 있게 생각해 볼 시간은 충분하지. 장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유진아,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너랑 차 한 잔 마시려고 이 나이 먹도록 기다린 거 알아? 장도윤의 고백에 한유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그래, 그럼 이제 매일 마셔도 되겠네. 한유진의 대답에 장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마음을 드디어 전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찻집 일을 도와줘야 해. 혼자 하기엔 너무 바빠졌거든. 한유진의 제안에 장도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계획이 생긴 것이었죠. 한 달 후 찻집 청해당에는 새로운 일손이 생겼습니다. 장도윤이 합류한 것이었죠. 그는 의외로 차 우리는 솜씨가 좋았습니다. 이모, 장 아저씨가 오니까 찻집이 더 활기차진 것 같아요. 서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장도윤을 좋아했거든요. 그래, 다행이네. 한유진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한유진은 해변을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 끝난 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30년간 품어왔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평범한 일상 사이의 갈등이 드디어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지켜야 할 게 있으면 늙었어도 싸워야지. 한유진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것이 있었죠. 나이가 들어도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찻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유진은 편의점에서 우연히 정승길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든 채 어색하게 서 있었죠. 유진아, 승길아, 어디가? 서울로 가려고. 새로 시작하려고. 정승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자연스럽게 그의 등을 두드렸죠. 잘 가. 몸 조심해. 고마워, 유진아. 정말 고마워. 정승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린 전우잖아. 한유진의 말에 정승길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인사한 후 떠났죠. 다음 날 아침 찻집 청해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유진이 차를 우리고 장도윤이 손님을 맞으며 하늘이 서빙을 도왔죠. 오늘도 좋은 하루네. 한유진이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도는 다시 잔잔히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유진아, 차 한 잔 더 줄까? 장도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했거든요. 응, 좋아. 한유진의 대답과 함께 찻집에는 따뜻한 차향이 가득 퍼졌습니다. 전설은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죠.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고 찻집 청해당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한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있지 않았거든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었죠.